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박상철 경기대 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이 평양 공동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 간의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준비했는데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이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후속 합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 마찰을 말 앞에 둔다, 바로 그런 꼴입니다.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측면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된 별개의 합의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제처 해석이 잘못됐다. 법제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무식한 건지 용감한 건지 법제처를 사이비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시킨 김혜숙 법제처장은요, 윤전주 행정관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네, 이 평양 선언 비준과 관련해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방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도 아직 평양 선언 비준을 안 한 상태라고 전해지는데요. 이걸 우리가 출구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출구를 찾기가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 조명균 장관이 답변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측면 외에 별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준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명균 장관도 판문점 선언 이행 측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측면은 마찰을 말 앞에 세운 것과 같다라고 인정한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 비준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판문점 선언 이행하는 측면은 빼고 다른 것만 비준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은 대통령 비준 발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만 조명균 장관의 설명 그 자체가 비준을, 이 평양 선언을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어법만 조금 보면 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당분간 풀리기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당 쪽에서, 야권 쪽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뭔가가 풀리게 돼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물론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사실 판문점 선언 자체에 대해서도 그 바른미래당의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다소 좀 적극적이었다가 평양선언의 대통령 발효 이 비준 발효 이후에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다면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당분간 처리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야권 쪽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자발적으로 취하할 가능성은 더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런 이 재판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렇게 제가 전망합니다. 글쎄요. 꼭 법과대학교에서 법률 케이스 이렇게 토론하듯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국회에서 봤어요. 이제 방금 우리 고 박사께서도 이게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 비준이 필요한 국제 간 혹은 남북 간의 조약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필요 없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인정할 문제냐 아니냐의 논쟁은 절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약간의 절차를 어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흠이 안 돼서 야당이 그걸 또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독한 이야기들이 나오는가? 예를 들어서 법제처장이 윤전추 행정관 같다라는 이야기는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좀 심하다는 생각 들고요. 중요한 건 제가 볼 때 이겁니다. 지금 야당에서 특히 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현재 남북한의 이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토론 자체도 하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저런 법적 공방으로 나오는 것이지 마치 국민들은요, 야당이 지속적으로 공개하면 또 야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치 남북 간의 문제가 절차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원천 무효도 될 수 있다.
뭐 개인 간의 일같이 무슨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효력 정지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덤벼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만 제가 야당만 욕하는 건 아니라 균형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는 것은 야당에 대한 이 청와대 내지는 여당이 좀 공을 너무 들이지 않고 남북한의 독주 빨리 가는 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 뭐 이런 것은 조금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결론은 출구가 뭐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역시 출구는 야당의 저런 소리에 대해서 여당과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에서 좀 공을 들여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것이지 여기에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쟁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그 예전에 천주교에서 내 탓이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이제 상대편 탓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일정 부분 하지만 여야 모두 또 책임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외통위 국감에서도 또 공방이 있었습니다. 북한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 총수들을 만나 핀잔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이 놀랍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선권 조평통위원장이죠. 옥류관 행사에서 이선권은 난데없이 그 대기업 총수들 모여 앉아 냉면 먹는 자리에 불쑥 와가지고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뭐 불쑥 온 건 아니고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나중에 듣고서 그거는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자, 불쑥 온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리선권 위원장 목구멍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총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멸감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 측에서는 리선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리선권 위원장이 좀 비유와 농담을 즐겨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화법에서 나온 것으로 좀 봐달라.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말아달라. 말이 좀 무례하게 보이긴 해도 어떤 좀 정황상 기분 나쁘게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농담으로 받아들일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그 리선권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싹 가라앉았다. 그리고 북한은 전략전술 측면에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좀 무례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저자세로 끌려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북측에서 남북관계에 속도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기업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속도를 확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님한테 뭐 목구멍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거 굉장히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좀 어떤 화면을 볼 때 정진석 의원은 북한에 가서 본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조명균 그 통일부 실장은 그 자리에 통일부 장관은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마치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제가 약간은 좀 헷갈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여기 중요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무례가 아니라 이선권 위원장이 무례하고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저도 사투리를 굉장히 세게 쓴 편입니다만 북한 사투리는 참 듣기 야에 따라서 마치 욕을 하고 있는다는 기분도 들거든요. 근데 이건 전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마치 제가 해명한 듯한 저도 옥류원에 가서 냉면을 먹었지만 바로 그 자리는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고 다만 저런 이야기가 또 우리가 아침부터 논평을 한 것은 이것 또한 여당의 책임은 있다. 저는 판문점 선언 만찬 잔치부터 그랬고 이번에 저기에 올라갈 때도 야당의 뭐 대표한테 불쑥 올라가자. 국회의장한테 갑시다 이러다 보니까 한 명도 안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것은 야당을 뭐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야당을 이렇게 다루고 야당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이 정부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야당 대표의 추천을 받아서 야당 인사들도 갔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런 반응들이 나온 게 아닌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 측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좀 화가 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저 이선권 같은 자의 화법을 해설하는 데까지 하게 됐습니까?
이건 대화의 상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위기 좋게 가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고충을 몰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 대북 정책을 함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부터 가장 강조했던 게 국민적 합의, 국민적 지지였습니다. 예. 이 장면 지금 온 국민이 다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치고 모욕당했다는 느낌 안 갖는 국민이 있다면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 조명근 장관도 조금 전에 언뜻 얘기했어요. 북측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방북해 주기를 좀 희망했다. 예. 그런 보도도 나왔죠. 뭐 그럼 손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경협의 속도를 좀 내달라고 하는 이 북측의 기대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 기업인들이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북 당시 전후에서 그 기업의 이제 총수들이 이 북한을 갔다 오는 과정에서 이 비서실에서 준비를 할 때 예. 정말 여러 가지로 고심들이 많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유엔 제재, 뭐 오이사 조치가 엄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대기업 비서실에서는 총수님 정말 아무 말씀 마시고 그냥 맹명만 드시고 오세요. 예. 그 정도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억지 춘향격으로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다 갔습니다. 글로벌 총수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저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까 그림이 아마 그 현장 그 장면 같은데요. 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저 테이블에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전부 앉아있는 저 테이블에 왜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 명도 없습니까? 예. 완전히 방치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리성건이라는 자가 앉아서 총수들 막 냉면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농담입니까? 똑같은 상황이 서울에서 벌어졌다면 저 북측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당장 철수했겠죠. 예. 저는 대기업 총수들은 정말 눈 뜨고 당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대기업 총수들을 보호해야 될 일차적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한민국 정부가 리성건의 합법을 얘기하면서 이해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정부의 이러한 설명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예. 이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온 이 대북 정책에도 심각한 균열이 우리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긴급하게 제안합니다. 당분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기업인들을 저렇게 모욕한 리성건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 예. 지금 조명근 장관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최소한의 조치가 리성건의 대화 배제는 네. 있어야 된다. 전 그렇게 긴급 제안합니다. 그렇군요. 최소한의 조치가 과연 어떤 조치가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저도 사실은 태어나서 저보고 누가 목구멍이라고 한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기업 총수분들은 태어나서 난생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는 역시 정부고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앉은 테이블에 우리 예. 측 정부 관계자가 앉았는지 앉지 않았는지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또 이 강력하다고 이 말펀치가 센 사람을 기업인들과 함께 앉은 거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예. 조선일보에 저 사진이 나왔고 사진 예. 설명이 나왔는데 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 측 관계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뭐 말씀드렸습니다. 먹다가 또 자리를 옮겼을 수도 있고 그건 추후 이제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 DMZ 방문을 놓고 손학규 대표와 청와대 간의 자기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임 실장 향해서 날을 세운 손학규 대표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부하 다르듯 대동하고 전당을 시찰하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 측근 실세들의 모습이고 패권 정치의 배단입니다. 자기 정치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은 또 하나의 차지철이나 또 다른 최순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차지철
최순실 이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기 정치하지 말라, 뭐 불편한 심기 그냥 여과 없이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최근 이야기는 상당히 좀 세게 나오고 있죠. 특히 임종석 실장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13일에도 이제 꽃탈배 발언을 임종석 실장이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주요 정당의 대표들이 이제 원로급 정치인들인데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이 좀 어지러운 우리나라의 꽃탈배 같은 신선함으로 오셨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손학규 대표 등의 이제 평양 동행을 좀 요청을 하는 뭐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손 대표가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어쩌고 저쩌고 꽃탈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예. 그렇게 이제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에 임종석 실장이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DMZ를 이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라면서 또 강하게 질타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또 임종석 실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논란이 된 임 실장의 철원 비무장지대 방문 장면은 청와대가 유튜브 계정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잊혀진 영웅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임 실장이 남북 공동선언 이행위원장 자격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자기 정치라고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야당에서는 자기 정치하고 있다. 자, 박 교수님께서는 자기 정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청와대 뭐 해명에 좀 더 많은 부분이 수긍이 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보면서 손학규 야당 대표가 청와대를 향한 날선 공방이 묘하게 개인화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실망을 했어요. 큰 정치인이고 노숙한 정치인인데 전혀 노숙하지가 않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똑같은 그 뭐 이렇게 비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임 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야당,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청와대의 가장 취약점이 야당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너무나 미숙하다는 겁니다. 예. 어쩌면 저렇게 나오는 발언에 근거지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자기 정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단어를 갖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라는 표현인데 이제 정치인입니다. 비서실장님이 이미 또 임종석 실장도 정치를 나이에 비해서는 꽤나 많이 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서 뭐 저런 걸 놔두고 국방부 장관이 가야지 왜 비서실에 가야 되냐고 그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이제 임 실장이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손학규 대표도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라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것이 과연 국민과 대통령과 무관한 자기만의 정치인가에 있어서는 저는 비난마다 마땅하다고 보고 다만 임 실장도 이번 계기로 일단 정치적 공방은 저는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권력이라는 것은 뭐 끝날 때까지 서로 공방 가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런 말들을 이제 받을 때 무슨 꽃할배 뭐 이런 단어에 있어서 정치는 말이 70% 아닙니까? 예. 저 지적을 앞으로는 자기 정치가 아니라 정말 대통령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란갑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그 청와대만 보인다. 예. 내각은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내각을 이끄는 이낙연 총리가 예. 뭐 좀 행보가 활발해지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수위가 되면서 다소간의 균형은 맞춰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 이게 균형을 맞출 일은 아니죠. 청와대는 뭐 수서가 아니라 무슨 수석의 장인 실장이라도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그리고 비서가 대통령 앞서서 걸어가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비서학의 기본입니다. 그 점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 사실은 통상적인 근무 때보다도 더 근신하고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청와대 비서실이 비서실장이 먼저 저렇게 장관들을 대동하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이 사안이 알려졌을 때 제가 했던 얘기고요. 예. 그 지적은 유효합니다. 다만 지금 이 청와대에서는 남북 공동선언 이행 위원장으로서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 부재 시에 청와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북 공동선언 이행 위원장으로서 현장 둘러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뒀어야 된다. 예. 예. 그러면 이거는 그냥 광화문에 가서 어느 시민한테 물어봐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는 청와대 지켜야지 라고 하는 답변을 하실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남북 공동선언 이행 위원장으로서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며칠 늦춰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의 부재 중에 이걸 갔다 왔다는 것은 이 일을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정말 속도전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결국은 남북 간의 군사협의 이행과 관련돼서 속도전을 높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이 깔려 있는 거다. 이게 어쩌다가 우연히 나온 실수가 아니다.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왜 남북 관계 그것 중에서도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속도전을 올리는가? 그것도 대통령 부재 시에 청와대를 지켜야 마땅한 비서실장이 이 위원장이라는 이 자격을 내세우면서까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속도전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